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아빠를 원망하며 살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적어도 6년 전까지 말이죠. 그러다 최근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을 계기로 아빠와의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나이 40 넘어 뒤늦게 알게 된 사이좋은 부녀지간의 즐거움을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빠는 아주 바쁜 분이었어요. 온갖 사업이란 사업은 다 벌리고 다니셨거든요. 게다가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며 집 밖으로만 나돌았죠. 그래서 저와 오빠는 아빠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싫어하게 된 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였어요. 저희 학교 운동회엔 아버지와 함께 뛰는 계주 종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오빠와 저의 학창시절 내내 운동회는커녕 입학식에조차 온 적이 없었죠. 그 해에도 저는 미리 자포자기하며 이번에도 엄마랑 뛰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반에서 유독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자애가 저에게 이렇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야, 아빠랑 안 뛰면 반칙 아니냐? 우리 아빠는 딸 운동회에 빠지면 안 된다고 회사까지 쉬고 오는데 넌 매년 너희 엄마랑 뛰었잖아. 혹시 최미연, 너 아빠 없어? 헐, 그런 거면 미안해. 아니거든? 나도 아빠 있거든? 뻥치지 마. 너희 아빠 너희 오빠 계주에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잖아? 꼴에 자존심이 있다고 거짓말하긴. 거짓말 아니라고. 그래? 그럼 이번엔 너네 아빠 운동회에 데려와봐. 왜 대답 못해? 거봐. 흥, 못 데려오지? 아니거든? 데려올 수 있거든? 두고 봐. 내가 이번 운동회에 우리 아빠 꼭 데려올 테니까. 저는 분에 못 이겨 그 애와 반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밤이 늦도록 자지 않고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날도 아빠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죠. 평소대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아빠 오셨어요? 우리 딸. 왜 여태 안 잤어? 아빠 기다렸어? 얼른 자야지. 아빠, 저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 제 운동회 와주시면 안 돼요? 아빠랑 뛰는 계주가 있는데 애들이 자꾸 저 아빠 없다고 무시하잖아요. 뭐? 누가 이 최도철이 딸을 무시해? 이거 안 되겠구만. 알았다. 이 아빠가 가마. 진짜요? 진짜 아빠 약속하신 거예요? 아빠의 알았다는 행크한 대답에 저는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당일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렸죠. 하지만 막상 운동회에 온 건 엄마와 아빠가 아닌 엄마 혼자였어요. 아빠는? 엄마는 아빠가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셨다고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하도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와 계주를 뛰어야 했죠. 운동회가 끝난 후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빠에게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어렵게 한 부탁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다뇨? 저는 그날 2번 다시 아빠의 말은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웬일로 일이 없었는지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서 쉬고 있더군요. 저는 아빠가 불편해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그런 제 방문에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을 빼꼼 열고 아빠가 들어오더군요. 아, 뭐야? 우리 미연이 조금 있으면 생일이지? 선물 뭐 받고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제 생일을 챙겼다고 갑자기 선물 타령이랍니까?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짜증스러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신경 끄세요. 그러자 거실에서 저와 아빠의 대화를 듣고 있던 건지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달려오더군요. 미연이 너 지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똑바로 일어나서 사과드리지 못해? 저는 마지못해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놀라고 화가 난 표정에 엄마와 머쓱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빠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사춘기였던 전 괜히 더 화가 치밀어서 그런 엄마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아빠면 다 아빠야? 왜 이제 와서 친한 척인데 짜증나게. 그거 알아? 내 친구들은 다 나 아빠 없는 줄 알아. 너 그래도? 여보, 됐어. 그만해. 이후로도 아빠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듯 보였지만 저는 그런 아빠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가증스러웠어요. 오빠 또한 저처럼 반항을 하진 않았지만 아빠를 불편해하기 마찬가지였고요. 집안에선 엄마만이 아빠를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빠는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엄마와 번갈아 가며 입원해 있는 아빠의 병시중을 들었죠. 딱히 내켜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누가 옆에 붙어 있어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 제가 아빠의 병시중을 든 건 오로지 그래도 아픈 아빠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엄마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교대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 불편한 간이 침대에서 아빠 곁을 지키셨거든요. 그날은 제가 당번이라 다음날 아침 엄마가 올 때까지 제가 밤새 병실에 있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빠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행동에 짜증이 났죠. 아, 밤새 자소서 써야 하는데 왜 자꾸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튼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는 한숨을 쉬곤 아빠를 따라 병실 밖으로 향했죠. 아빠는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자리에서 3칸 떨어진 끝부분의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귀에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아빠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아빠가 글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에 당황해 눈만 꿈뻑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말 이제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미연아.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참 미안해. 젊을 적엔 왜 그렇게 가족을 챙기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만 챙겨대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내 사업이 잘 되려면 그렇게 인맥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이젠 안다. 그런 내 생각이 틀렸었다는 걸. 날 대하는 너희를 보면 지난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구나.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싶어. 아빠는 제게 고해성사를 하듯 흐느끼며 자신의 후회를 늘어놓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아빠의 눈물과 처음 받아본 아빠의 사과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제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전 정말로 괜찮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 들은 아빠의 사과로 모든 원망이 녹을 만큼 아빠에 대한 제 미움의 크기가 작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그날 아빠의 눈물이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대기실의 하얀 벽면만 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빠는 오래 걸리지 않아 건강을 되찾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지만 워낙 초기에 발견된 거라 다행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그 많던 사업들을 차츰 줄여나가더니 언제부턴가 가족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 애를 쓰시더군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오빠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외식을 하자며 뭐가 먹고 싶으냐고 묻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아빠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건장하던 아빠는 암투병을 한 이후 많이 늙고 왜소해져 있었죠.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괜히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빠의 화해를 향한 그 노력들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죠. 시간이 흘러 제 나이 32에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오빠에게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오빠는 아빠에게 어색하게 인사하더군요. 내가 더 큰 집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버지 그거 아세요? 이 아파트가 제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첫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빠의 말에 아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죠. 내가 가족들한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그동안 참 이 아버지가 미안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동안 못해준 만큼 너희에게 더 잘하며 살게. 민성아, 너는 나랑은 다르게 결혼해서 아주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로 살려무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빠가 정말 진심으로 변하려나 보다 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 또한 오빠처럼 아빠를 향해 세웠던 가시를 약간은 누그러뜨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주 조금씩이나마 아빠와의 관계에 진전이 생기던 때 다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오빠의 결혼 2년 뒤 이번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당시 거래처 중소기업의 대리였는데 집안 형편이 꽤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방 2개짜리의 낡은 빌라 반지하에 내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었을 정도로요. 그래도 심성은 굉장히 곱고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 집을 해주었던 아빠가 생각났거든요. 같은 자식인데 설마 오빠만큼은 못해도 적어도 빌라 한 채나 아니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소개시켜주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게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아빠가 주시는 거야? 결혼 자금에 보탰으렴. 아, 오빠와는 다르게 내겐 돈으로 직접 주려는 건가 싶어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통장에 적힌 액수를 본 제 표정은 급격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1억도 하다못해 5천만 원도 아닌 단돈 1,000만 원이요.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빠에겐 몇 억짜리 집을 해주셨는데 제겐 딸랑 1,000만 원이라뇨? 오빠한테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떡하니 해주더니 나한텐 고작 1,000만 원이야? 엄마는 그런 제 말에 민망한 데 쓴 웃음을 짓더군요. 그게 이번엔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 미안하구나. 그래도 그렇지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거야? 어쩜 이렇게 오빠랑 날 심하게 차별할 수 있어? 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엄마를 뒤로하고 통장을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빈정이 잔뜩 상한 채로요. 겨우 조금 풀렸던 아빠에 대한 미움이 다시 고개를 들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 전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 사이의 감정의 골이 다시 깊어진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세상에 단 한 명,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엄마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엄마께서는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폐렴은 면역력이 잔뜩 떨어진 엄마에겐 치명적이었죠. 엄마는 폐렴 판정을 받은 그 길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병원과 집, 회사를 오가며 그런 엄마의 간호를 자처했죠. 아빠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면 항상 엄마의 곁에 붙어 있었고요. 엄마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고개만 까딱할 뿐 그런 아빠를 무시했지만은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와 저 단둘만 병실에 남게 되었는데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유언처럼요. 유언아, 내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업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어려웠다. 내 오빠 결혼할 때도 집 해줄 형편이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땐 너 결혼할 때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던 것 같더라. 너 결혼할 땐 사정이 말이 아니었어.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을 때였는데 그 양반이 빚까지 내서 겨우 마련한 돈이 그거였다. 그리고선 차마 널 볼 염치도 없다며 내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구나. 저는 엄마가 제게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전해준 이후 주독 저를 외면하던 아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들, 딸 차별한 게 민망해서 저를 불편해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미연아, 내가 결혼한 이후 그 단단하던 양반이 매일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너 결혼할 때마저 애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스럽다고 말이야. 내 아빠가 옛날 사람이라 가장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해서 그랬지. 예전에도 지금도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다. 서툴러서 이런 이야기를 너나 민성이한테 전혀 못했겠지. 내가 없으면 너희 아빠 제 속 터놓을 데 하나 없는 딱 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 아빠 좀 잘 보듬어다오. 민성이는 워낙 남을 챙길 줄 모르는 애잖니. 내가 내 아빠를 부탁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부탁한다.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힘이 붙었는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에 그저 어쩔 줄 모르고 눈만 꿍뻑였어요. 그렇게 엄마가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미연아, 내 엄마가 많이 위독해서 병원에서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하더구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너무 놀란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오빠 새언니도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더군요. 제 연락을 받은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 달려왔고요. 그리고 그날 밤 새언니의 친정에 맡겨진 어린 조카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여보, 안 돼. 제발 이렇게 가지 마. 제발 날 두고 먼저 떠나가지 마. 아빠는 이미 숨을 거둔 엄마를 끌어안으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내내 아빠는 하루도 눈물 짓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발인 때는 너무 울다 쓰러지기까지 했죠.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들은 저는 아빠가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서 혼란스럽게 휘몰아쳤죠. 왜 여태 말하지 않았냐며 원망을 해야 할지, 그렇다고 아빠의 지난 날을 내가 다 이해해줘야 하냐며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말이에요. 가뜩이나 엄마의 죽음으로 마음이 힘든데 아빠 일로 고민까지 더해지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빠 일을 전부 털어놓았죠.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계속 원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용서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다만 장인어른을 직접 뵙고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했으면 해. 장인어른은 어쨌든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당신이 먼저 다가가봐. 그래야 당신 마음속에도 큰 응어리가 지지 않지. 참 속 깊은 사람이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빠에게 미리 연락 후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몇 번의 심호흡 끝에 초인종을 누르니 집안에서 무슨 일인지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이내 머리가 엉망이 된 아빠가 문을 열어주었죠. 아빠는 제게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왔니? 집에 들어가 보니 식탁 의자 하나가 나뒹굴고 있더군요. 저는 괜히 투명스럽게 물었죠. 의자는 왜 저래요? 아, 그게? 급하게 나오려다 보니까 앉아있던 의자에 발이 그만 걸려 넘어졌지 뭐니? 아빠는 어색하게 의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린 소파에 마주 앉았고 한동안 어색한 공기가 집안을 메웠죠.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을 먼저 할지 열심히 고르다 한마디를 내뱉었죠. 다 들었어요. 엄마한테. 응? 뭘 말이야? 아빠 사업이 안 좋아진 이야기랑 이것저것 다요. 아빠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볼멘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제가 못되게 구는 동안 한 번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 힘든 줄도 모르고 피 같은 돈 1,000만 원이나 받아갔으면서 아빠 원망하고 욕하는 그런 나쁜 딸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미연아, 아빠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한번 보물 터지듯이 흘러나온 화는 주체할 수 없이 아버지를 향해 쏟아져 나오더군요. 옛날 사람이라 돈 버는 게 우릴 위한 길인 줄 알았다고요? 사실은 가족을 끔찍이 위했다고요? 사업이 망해서 저한테 1,000만 원 해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 못한 거라고요? 그럼 제가 여태 몰랐다, 죄송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아세요? 아니요, 천만에요. 저는 그런 아빠 때문에 어릴 적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는 저라고요.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 미연아. 내가 왜 나한테 죄송하니? 다 내 탓이다. 제가 울부짖자 놀란 아버지는 저를 와락 끌어안아 달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악을 써댔죠. 이것 봐요. 지금도 다 자기 탓이라고 하잖아요. 전 정말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죄책감 들게 하는 아빠가 너무 밉다고요. 내가 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는 결국 저를 따라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저 또한 꺽꺽대며 우느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렇게 우리 부녀는 결국 부둥 껴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쏟아내려는 듯 아주 오랫도록요. 미연아. 아빠는 처음이라 서툴렀다. 너에게도, 민성이에게도 말이야. 내가 지난날 했던 행동들이 잘했다곤 하지 않으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늘 말했듯 항상 너희들에게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미연아. 지금이라도 내게 내 애비 노릇을 할 기회를 주지 않겠니? 내가 정말 잘 아마. 아빠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내가 가슴 깊이 느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마. 부탁한다. 아빠란 이런 거였구나가 대체 무슨 말이랍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만 울다가 피식 웃고 말았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저는 한참을 발을 꼼지락거리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생각했던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저도 늦었지만 노력해볼게요. 아빠랑 잘 지내는 거요.
제 말에 아빠는 다시 왈칵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다시 울컥하지 뭡니까. 겨우 울음을 멈췄었는데요. 우리들은 그렇게 다시 한참을 울다가 그 모습이 서로 웃겨서 웃다가를 반복했고, 그렇게 아빠와 저는 오랫동안 해묵은 오해를 풀고 그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했던 약속 그대로를 지키려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제게 때때로 남편 몰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고, 제 생일 때면 직접 소고기를 잔뜩 넣은 미역국을 끓여 집에 찾아오기도 하셨죠. 저 또한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아빠와 친해지려 노력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었으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한 줄이야. 임신이 아니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그런 소리 마. 아이는 때 되면 생기겠지. 바로 우리 부부의 불임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기 소식이 없었거든요. 분명 병원에서는 우리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 와중에 정작 저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모와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얘, 넌 시집을 왔으면 집안대를 이어야지. 그까시도 못 품을 몸뚱이에 뭐 한다고 아까운 바바를 우겨놓고 있어. 새언니, 정말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거 맞아요? 괜히 욕먹을까봐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난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우리 규우가 금세 들어서던데 평소에 마음 씀씀이를 못되게 써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 아들도 목구멍으로 밥알 하나 씹어 넘기면 안 되게요? 저한테 씨를 못 주는데 제가 어떻게 품어요? 그리고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거짓말이라뇨?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게다가 허구한 날 심해부한테 히스테리 부리다가 이혼당해서 부모님 집에 더부살이 하는 아가씨가 마음 씀씀이를 우는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자 제가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시모와 신우는 저를 애도 못 가지는 여자라며 그렇게 구박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을 때만 골라서요. 원래도 두 사람 성질이 못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도 참지 않고 맞받아쳤지만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두둔해 준 건 다름 아닌 시부였습니다. 당신 그리고 명인 너 그만 못해? 사람들이 어쩜 그리 못돼 먹었어?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왔으면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대해야지. 제가 그런 과시를 당하면서도 꼴도 보기 싫은 시모와 신우가 있는 시댁의 발길을 끊지 못한 건 바로 이런 시부 때문이었어요. 시부께서는 제게 저런 소리 들으러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연신 말씀하셨지만 저는 차마 그러지 못했죠. 얼른 친정으로 가라니까, 아가. 왜냐하면 시부께서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셔서 거의 집에서 누워서만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부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지 못하셨고 그 때문에 집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항상 집에서 유용하고 계신 시부께는 그래도 얼굴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왕래하던 와중 제 참을성이 바닥나게 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결혼한 지 햇수로 8년째 되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2줄이야, 2줄. 제가 마흔이 너무 늦은 나이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정아빠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 거냐면서요. 물론 오빠네 자식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워낙 아빠의 아픈 손가락이었던지라 더욱 마음이 쓰이셨던 거겠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땐가 오랜만에 친정에 모여 아빠, 오빠, 저 이렇게 셋이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더군요. 미연아, 너 결혼할 때 못해준 거 이 아빠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다. 아이 가진 거 축하한다. 통장을 열어보니 무려 5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지 뭡니까? 아빠, 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아빠 사업 어렵다면서. 우리 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임신을 했는데 아빠가 이 정도도 못해주랴? 내일부터 아빠랑 같이 서울에 괜찮은 집 있나 알아보러 다니자. 이 아빠가 아파트 하나 해주마. 어떠냐? 이 아빠 무진장 든든하지? 아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그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고요.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만 아빠에게 결혼할 때 도움을 받은 것 같아 제게 참 미안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빠와 저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결국 마음에 드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죠.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집을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웬일로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뭔가 요구할 때 빼고는 생전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예, 아가씨. 새언니 임신 축하해요. 이번에 아파트 선물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방이 3개나 된다던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누이를 아는데 절대로 이런 일에 축하한다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질투가 나 심하게 배앓이를 하면 해도요. 저 엄마한테 허락받았거든요. 오빠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말인데 저 안방 좀 내주세요. 이사 다음 달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뭘 어딜 들어와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심지어 제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통보였습니다. 아무리 뻔뻔해도 유분수지. 이 정도면 총만 안 들었지 날강도 아닌가요? 저랑 우리 규 둘이 지내야 되잖아요. 애가 어려서 뛰어놀려면 넓은 방 필요한 거 아시죠? 가족인데 양보 좀 하세요. 저기 아가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그만 끊을게요. 제가 왜 아가씨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집이 왜 오빠 집이에요? 제 집이지. 게다가 허락을 구할 거면 저한테 구해야지. 왜 어머님한테 허락을 구해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니까 그만 끊어요. 시누나 진짜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유분수지. 시부 때문에 그동안 그나마 참고 숙여줬더니 아주 난리를 괭가리로 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일을 저녁에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니 제게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우 말 신경 쓸 것 하나 없다고요. 하지만 신우의 미친 짓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 당일에 글쎄 자기 짐을 멋대로 용달차에 실어온 게 아니겠어요? 시 조카 나란히 보조석에 탄 채로 말이에요. 이사 짐센터 직원들과 한참 짐을 나르던 남편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용달차에서 내리는 신우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오빠, 새언니, 저 왔어요. 어디 보자. 이봐요 아저씨, 여기 이 짐도 같이 날라줘요. 같은 집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오긴 뭐야? 안방 우리가 쓸 거라는 얘기 들었지? 아, 그리고 용달비 좀 내줘 오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아휴, 용달차가 하도 낡아서 오는 내내 등 베겨 죽는 줄 알았네. 아저씨, 돈 좀 잘 모아서 차 좀 바꾸세요. 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한 번의 말로 저와 남편, 이사짐 센터 직원, 그리고 용달차를 몰고 온 사장님 모두의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들다니 말이에요. 하도 기가 차서 보고만 있는데 남편이 성큼성큼 용달차에 운전석 쪽으로 가더군요. 저는 설마 남편이 진짜 용달비를 내주고 신우를 받아주려나 싶어 경악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사장님, 세배 드릴게요. 이 집 안 내리셔도 되니까 다시 그대로 원래 싣고 왔던 집으로 옮겨주세요. 부탁드려요. 여기서 바로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오빠. 신우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됨을 눈치채고 남편을 불렀지만 이미 남편은 용달차 사장님에게 이체를 끝낸 이후였죠. 아저씨, 짐 여기다 풀 거예요. 다시 안 돌아갈 거라고요. 전 돈 준 분 말만 듣습니다. 아줌마 안 탈 거면 저 먼저 출발할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이 말을 남긴 용달차 아저씨는 그대로 차를 돌려 아파트 단지를 쏙 빠져나가더군요. 용달차 꽁무니를 보며 어리 빠진 신우의 표정이 얼마나 통쾌하고 웃기던지요. 남편은 그런 신우에게 3만 원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걸로 규호랑 택시 타고 다시 돌아가. 이것도 어린 규호 때문에 챙겨주는 거지. 너 예뻐서 주는 거 아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아든 신우이는 그제야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울먹이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죠. 아, 오빠. 나 그 집에 살기 싫어. 나 곰팡내 때문에 진짜 고역이었단 말이야. 엄마는 밥도 안 차려주고 아빠는 맨날 골골대고. 그런 집에서 우리 규호 어떻게 키워? 어? 아, 제발. 아세 언니? 언니도 오빠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 같은 여자끼리 임신까지 했으면서 신보를 곱게 써야 해도 건강하게 태어나죠. 네? 신우는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엔 저를 향해 징징대더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입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신우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죠. 싫어요. 신우는 안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해댔지만 저와 남편은 이사짐센터 직원들에게 그냥 무시하라며 일을 계속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우가 시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제야 신우는 깨갱하며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말 우린 아빠를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빠는 집을 둘러보며 흡족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딸 안목이 남달라. 채광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 이 집을 사준 훌륭한 사람이 누구더라? 우리 아빠죠. 아빠는 저와 관계가 회복된 이후 정말로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옛날의 허탕함을 되찾으셨죠. 그동안 얼마나 돈 때문에 제게 위축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그날 아침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이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 남은 사업 다 정리한 돈으로 이 집 해주신 거라고. 아빠 너는 어쩌려고 이 돈을 다 저한테 주셨어요. 아유 정서방,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집사람이 또 나중에 알게 되면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아서요. 그래요 아빠. 내가 그 말 안 하는 버릇 좀 고치라고 했죠. 언제까지 딸을 죄인으로 만들 작정이에요. 아빠는 제가 쏘아붙이자 그제야 멋쩍게 뒤통수를 급적이시더군요. 그래, 너랑 정서방 말이 맞다.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도 이 아빠 노보낼 돈은 다 남겨놨어.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인도폰으로 누군지 내다보니 세상에 글쎄 시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 앞에 서 있지 뭐예요. 아빠, 어머님이 오셨는데? 아빠는 시모도 오늘 초대했냐며 제게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리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모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야, 내가 우리 명의 내 아들 집에서 쫓아냈다며? 내가 허락했는데 어딜 감히 건방지게. 8년간 임신도 못한 년을 그래도 며느리라고 꼬박꼬박 대우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어디 오늘 너 한번 죽어보자.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이 미친 여편네가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사돈이 왜 여기? 시모는 뒤늦게 친정아빠의 존재를 눈치채곤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눈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누가 누굴 죽여? 이 망할 놈의 여편네야. 지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너무 귀해서 나는 화 한 번 못 내는 우리 귀한 딸한테 감히? 미연이 너 여태 시댁에서 이딴 대우 받았어? 왜 이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 아빠. 그 순간 아빠가 너무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입을 열려던 찰나 갑자기 눈물이 분물처럼 터져나왔어요. 아빠, 그게요.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나한테 맨날 마음씨 곱게 못 써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그러고 씨도 못 뽑는 연한테 주는 밥 아깝다고 막 구박하고. 말하다 보니 감정이 복받쳐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더니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듯 성큼성큼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래요? 사돈. 며느리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일단 제 말 좀. 그 입 닥쳐요. 아줌마.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여자라도 한 대 칠 것 같거든? 이 집 당신 아들 집 아니고 내가 내 딸한테 사준 우리 딸 집이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썩 꺼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딸 눈앞에 나타나지 마셔. 사돈, 썩 꺼지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아빠는 으르렁대며 시모를 쫓아냈고 시모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제 아빠는 몸을 돌려 엉엉 우는 저를 안아주었죠.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왜 진작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 넌 아빠한테 뭔 얘기를 안 한다고 뭘 할 자격 없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남편은 그 옆에서 죄진 사람처럼 서 있더군요. 저를 달랜 아빠는 그제야 남편을 향해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나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줘야겠네. 아빠, 이 사람은 잘못 없어요. 계속 나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억지 부려서 간 거예요.
시아버님 뵈려고. 아버님은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셔.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급하게 말리자 아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올려다보더니 쌀쌀맞게 말하더군요. 자네, 내가 우리 미연이 봐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평소 자네 심성을 잘 아니까. 근데 또 이런 일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걸세. 알겠나? 우리 미연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장인어른,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대로 며칠을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혹시 시모나 신우가 다시 찾아올까 봐서요. 아휴, 아빠 이제 그만 좀 가요. 맨날 야구 방망이 품에 끼고 뭐 하는 거야? 뭐 누구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흥, 내가 정말 정서방 자네를 믿고 가도 되겠나? 자네 모친하고 동생이 또 와도 우리 미연이 속 안 상하게 잘 처신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럼요, 장인어른. 정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 믿어주세요.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빠에게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는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손을 들어 올려 충성하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억지나 우습던지 저와 아빠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 뒤 시모와 신우는 저희 아빠가 무섭긴 무서웠는지 다시는 찾아오질 않더군요.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저는 그냥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더 이상 말 섞어봐야 기분 좋을 일 하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아픈 시부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우린 상의 끝에 시모와 신우가 집에 없을 때 몰래 시댁으로 가 시부를 모셔왔어요. 그리고는 평이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죠. 시모와 신우에겐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다는 연락만 남편이 했을 뿐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요. 처음엔 너무 우리끼리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시부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살던 집보다 훨씬 쾌적하고 시모와 신우의 신경질을 번갈아 가며 듣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참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매주 주말 요양병원으로 시부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저희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며 말이죠. 왔냐들. 아니, 사돈, 이거 여기에 있던 거 맞아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몰래 옮기신 거 아닙니까? 사돈께서 장기 못 두는 걸 왜 제 탓을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명준이 너도 왔냐?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혼자 계실 사돈이 안쓰럽다며 한두 번 시부에 문병을 가시더니 두 분 쿵짝이 생각보다 잘 맞는 모양인지 이제는 거의 제 집처럼 드나드시더라고요. 뭐, 잘 된 일이죠. 두 분 다 혼자 계셔서 쓸쓸하지는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서로 심심함을 달래며 잘 지내시니 말입니다. 신우이와 시모의 소식은 저희가 번호를 차단해 더 이상 알 길이 없지만 뭐 원래 살던 집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하며 잘 살고 있겠죠. 물론 시조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엔 신우이 성격에 곧 제 아빠에게로 시조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전 심외부는 좋은 사람이었으니 분명 그런 시조카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다음 달이 벌써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아빠와 남편은 벌써부터 신이 나서 아기방에 침대니 옷이니 모빌이니 잔뜩 사다 두었습니다. 제가 그만 좀 사라고 말릴 정도로요. 여기까지가 저희 아빠와 저의 마냥 웃지만은 못할 낀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어릴 적엔 좀 그렇긴 했지만 이만하면 저도 아빠도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똑바로 마주보고 선 것 같죠? 살면서 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아빠가 제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럼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저희 집처럼 항상 평안하길 빌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